안녕하세요. 오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볼 최창우입니다. 저는 직걱정 없는 세상에서 왔습니다. 통합공공임대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통합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다양한 공공주택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고 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는가 하는 반성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종류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또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통일적인 관리 이런 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식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좀 있어야 되는 것은 공공주택이 유럽 여러 나라들처럼 평균 한 20% 정도 공급이 되어야 하는 전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것이 새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합한 거냐? 보통 예전에는 건설임대라고 불렀던 국민임대, 그 다음에 영구임대, 행복주택 새로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공공주택이 각각 나누어졌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통합하냐? 내년 1월 달부터 새로 짓는 공공주택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월 달에 과천 지식정보타운하고 그리고 남양주의 별내에 또 공공주택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두 군데 합쳐서 1100호가 좀 넘습니다. 이들 주택을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름으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생긴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일단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그 기준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군데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배려계층 이분들과 또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 그 내용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공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전 방식으로 계속 모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새로 짓는 주택만 통합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다 통합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 이미 지어진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이 세 가지 형태의 공공주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준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공공임대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다르다. 같은 형태지만 사실상 다르게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전체 주택의 60%를 공급하고 그리고 일반에게 40%를 공급하는 6대4 이 비율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자 어려운 분들에게 60%를 공급하니까 뭐 적지 않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에게도 40%를 공급하는데 이게 추첨제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있어서도 기회의 문이 보다 넓어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위소득 100%, 계속 저하고 공공주택 공부할 때 등장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것은 1인 가구가 182만 원 벌고 또 쭉쭉 이렇게 버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구수 기준으로 쭉 한 줄로 줄을 섰을 때 맨 가운데 가구수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이것을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소득보다 중위소득이 상당히 낮은 것은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그만큼 심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인 가구의 액수는 얼마냐, 뭐 이런 것을 대략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뒤에 만 원 빼고요. 자, 순서대로 182, 182, 182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인 가구 308, 3인 가구 398, 8이 많네요. 4인 가구 487, 자, 182, 308, 398, 487 이렇게 해서 좀 익혀놓으면 이제 내가 3인 가구면 398로 해야 되겠구나. 이 다음에 또 가구원이 한 명 더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또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위소득 100% 하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위소득 100% 하니까 182만 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역시 할증을 합니다. 20% 할증을 하니까 218만 원, 2인 가구는 10% 할증하니까 338만 원, 3인, 4인 똑같고요. 요 빨간색 기준으로 이 100%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 빨간색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은 판단한다. 이것이 소득 한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중위소득 150%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50%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는 좀 그죠? 50%도 높으니까요.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위소득 150%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1인 가구는 불리하다. 그래서 할증을 또 합니다. 20% 할증하고 2인 가구는 10% 할증하고 3인 4인은 그대로고 이렇게 하니까 이 빨간색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통합공공임대의 40%를 결정을 한다. 이게 소득 상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310, 494, 597, 731 이 기준으로 일반 시민의 모집한 그 내역은 평가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공공임대 이걸 양쪽으로 나눠 보면 자, 한쪽은 100%고 다른 한쪽은 150%입니다. 중위소득이요. 중위소득 100%, 150% 이렇게 되는데 할증을 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하니까 이와 같이 좀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모아놓은 거고요.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배려 계층은 누구인가? 그래서 즉 60%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공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철거민에게 1%, 수거권자에게 9%, 청년에게 11%, 장애인에게 5%, 뭐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미성년 가구, 이들 가구에게는 5%를
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100호의 주택을 지어가지고 모집을 하면 5집은 이분들에게 공급하겠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천과 별내에 1000호 넘는 것을 공급하는데 그냥 계산 편의를 위해서 1000호를 공급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등에 사는 즉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그 숫자는 50가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전과 다르게 큰 변화가 있는 게 바로 반지하입니다. 예전에는 반지하에 거주했다고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동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반지하에 거주하게 되면 이렇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면서 반지하에 거주하면 공급한다든지 이런 공공주택을 운영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일부에서 아니면 전체 규모가 조금이었는데 통합 공공임대에서는 반지하 거주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밝혔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저는 반지하 거주자, 옥탑방 거주자, 고시원 거주자, 이걸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앞자만 따서. 지옥고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라, 이런 칼럼을 쓰거나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반지하 사는 사람에게도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이 제도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만한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기생충에서 그 반지하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 여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 기생충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반지하 문제가 상당히 좀 공론화됐는데 칼럼도 많아졌어요. 그 이전에 칼럼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도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몇 개월 거주하냐 이런 것은 아마 공고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보통 3개월 할지 6개월 할지 1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공고문 나오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네, 공고문이 1월 달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좀 더 자세히 더 강조를 해본 겁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네, 그 다음에 뭐 가정폭력 당한 사람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6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 2자녀 이상, 또 노부모 부양 이런 조건이 또한 있다면 그러면 이들이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더 분류해서 좀 써봤습니다. 이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데 저기 보다시피 수급권자 중에 보통 생계 의료 수급권자만 공공주택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도 통합공공임대는 문을 열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요, 자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도 공공주택 기회를 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수급권자한테도 길을 열 것 같고 차상위 계층한테도 길을 점점 넓게 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조금 문이 넓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과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좀 방송을 하고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차상위 계층 관련 공공주택 정보가 나올 겁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도 이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열한 내용이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을 할 때 그 60%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비율 쭉쭉 나와 있잖아요. 저거 합치면 60입니다. 네, 나머지 40은 일반에게 공급한다. 그런데 중위소득 150% 이것은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누구한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 150% 한도로 공급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는 조금씩 할증을 한다는 것까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또 다른 특성은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저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 좀 있는데요. 국민임대 3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통합공공임대는 30년 이상 살면서 소득이 증가되더라도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임대료를 더 내는 형태로 계속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30년 살았는데 나 더 살고 싶어 하면 또 할증료를 좀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상당히 달라진 내용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공공주택은 유럽의 여러 나라의 민간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한 곳에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통합공공임대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좀 기쁘고요. 자,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60 내지 85제곱 미터의 집도 상당수 공급된다. 그 공급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2년 후, 3년 후에는 뭐 2만 호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집도 이제는 좀 확실하게 지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사정이 안 좋아져 갖고 임대료 내기가 버거우면 좀 할인해 줄 수도 있는 근거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 참 바람직한 것이죠. 네, 이전에는 그런 거 절대 없었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언제? 아까 답을 했죠. 내년 1월부터. 원래 올 12월 달에 공급 계획을 제시했는데 약간 지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별내,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 공고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어디까지 지역을 밝힐지 이런 것은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또 임대료를 얼마만큼 할지, 그런데 여기 기준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임대료를 낮춰서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점수를 더 부여해서 들어가기 쉽게 만든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나 이러는데 두 가지를 따로따로 결정합니다. 그냥 말로 간단하게만 다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한테 60%를 공급한다 그랬죠. 그분들은 점수제로 합니다. 점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40%는 추첨제로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점수제, 추첨제. 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점수로. 그래야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이제 균형적인 시각인 거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그냥 동등하게 추첨으로 일단 지원 자격이 된다면 네. 그렇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일단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소득은 낮을수록 점수가 높고 부양가족 수는 많을수록 높고 건설 지역에 또 오래 거주했는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오래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 수가 또 많은 사람이 또 유리하고요. 청약저축 횟수 언제 부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붙는 이게 중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4회 이상 4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은 지 계속 중간에 붙지 않고 쉬었다면 24회가 안 되고 10회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면 네, 추후 또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또 할 때 또 유리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청약저축 들면 깨지 않는다. 그리고 들었다 그러면 쉬지 않는다. 네,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이 감점 사실은 나중에 공고문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정보는 어디서 얻나 하는 건데요. 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마이홈 포털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즉 컴퓨터 상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이홈 포털에다가 공공주택 모집 공고를 모조리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거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시고 공공주택 나한테 맞는 거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하면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도 좋고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달라 그러면 공공주택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거 강의할 때 마지막에 늘 쓰는 화면인데요. 주거권은 인권이다. 사람의 권리다. 집은 부동산이 아니고 삶의 터전이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선생님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다가올 수 있으면 너무나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자, 주거 행복을 위한 길, 여러분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시면 반드시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집복이라고 합니다. 집복 터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